안녕하십니까. 아이 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20대, 30대, 40대 다 아이를 기르고 있다 하면은 아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정성을 기울이고 헌신하고 있겠죠. 또 그 위로 이미 아이를 길렀던 그런 부모 세대들도 모두 헌신의 시대를 살아왔죠. 그리고 아이의 온갖 그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것, 이것은 한국인의 특유한 그 DNA 속에 녹아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좀 극성이라 할 정도로 모든 걸 희생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럼 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걸까요? 외국인도 좀 그렇겠죠. 그런데 한국은 특히나 유교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쭉 가족 환경이 만들어져 온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헌신적으로 잘 길러가지고 성공시키고 또 그 틀 속에서 또 노후의 부모는 그 자식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 가족 구조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가족의 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설령 따로 독립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유대를 가지고 얽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 외국은 안 그럴까요? 다르지요.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대가 되고 그럼 성년이라 그래요. 20대가 너무 성년입니다. 성년이 되어도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부모를 의지하고 또 자기가 독립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면은 부모 집에서 기거하고 내 집이다 하고 다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장가 안 가고 평생 사는 지금 청년들도 이제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이나 미국이든 유럽이든 대부분의 일반적인 나라는 성년이 되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집을 나가서 독립해야 된다 이거예요. 직장을 자기가 얻든 구하든, 그리고 새방을 얻든 어떻게 해도 독립한다는 것이죠. 또 부모는 그때부터 크게 도와주지 않고 간섭도 안 하고 각자 갈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조가 사회적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 젊은이들은 그 나이가 되기 전부터 어떻게 독립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노력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자기 책임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의지하는 바탕이 아니고 내가 책임지고 내일은 내가 한다, 이렇게 돼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안 도와줘도 원망도 안 하는 거지요. 부모 재산은 부모 거고 나는 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재산은 결국은 나한테 물려줄 것이고 또 이 집도 내 집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성년이란 개념이 없이 끝까지 또 의지에 살고 어려우면 잘 되면 독립에 나가고 이런 구조 아닙니까? 반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한 곳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고 불악을 이루고 살고 집단을 이루고 살 때는 굉장히 서로 의지하고, 늙으면은 노후를 자식한테 의존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어받고 하는 게,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처럼 여기저기 직장을 옮기고 외국에 가 살기도 하고 떨어져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순간에는 그 방식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 방식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인간의 본능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본능, 이제 인간은 본능하면 뭐 별로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동물들의 본능과 같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럼 모든 동물 세계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성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떠나서 다 자립하게 돼 있잖아요. 내쫓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소도 새끼가 다 크면 뿔로 찔러가지고 내쫓으면 내 옆에 못 오게 합니다. 그런 거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 사자가 숫사자고 뭐고 성장하면 내쫓잖아요. 다 그래요. 알아서 가서 개척하라 이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이든 일본이든 저 주변 나라는 다 그런 식입니다. 근데 한국은 특이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독립해서 저 밖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도 서로 연락하고 왕래하고 그게 유대가 굉장히 깊죠. 그러니까 이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것이죠. 독립심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자식을 교육할 때 아주 어려서부터 독립심을 길러주고
또 사회에 나가면은 낯설은 곳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 옛날같이 옹기종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하고 낯선 유대를 해야 돼요. 거기에는 정말 친화력도 있어야 되고 포용력도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베풀어야 되겠죠. 뭔가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옹기종기 모여 살 때는 서로가 서로를 아니까 잘못해도 용서하고 또 의지해도 그렇거니 하고 또 받기만 해도 또 살 수 있어. 그렇지만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다변화 사회에서는. 자, 이 부분 잘 이해해 보세요. 아이가 어린데 계속 부모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줍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이쁘고 귀여우니까. 그러면 아이의 심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뜻대로 해도 되고 뜻대로 해야 되고 이것이 몸에 딱 배고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럼 성년이 돼도 항상 주변에서 도움을 받고 이익을 받고 이 생각이 있지 내가 먼저 나서서 배려하고 돕고 챙겨주고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하고 싶어도 몸에 습관이 안 돼가지고 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도 몸이 안 따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헌신했던 부모가 늙어가지고 힘이 없고 돈이 없고 해도 부모를 딱 떠올리면 부모가 자기를 챙겨주고 받고 여기에 익숙하다는 거죠. 내가 부모를 챙겨주고 받들고 부모 마음을 안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의 중심이 돼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힘이 없고 나올 것이 없고 또 의견이 다르다면 부모도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왠지 모셔야 되겠다 한쪽에서는 마음이 싸우고 한쪽에서는 감정이 싫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받기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게 이 감정이 돼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배려하고 싶어도 못하고 부모한테 나눠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널리 어려서부터 받기만 했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부자가 되고 권세가 높아져도 남을 배려하고 베풀고 주고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치 손가락 하나 잘라내듯이 아파요. 마음이 즐겁질 않아요. 남을 베풀고 배려한 것이 그것이 받는 것보다 즐겁고 행복해야 그게 자연스러운데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풀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남아가지고 베푸른다 있을 수 있는가요? 또 나는 없는데 어떻게 베풉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억만장자도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업을 그만큼 크게 벌리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필요해요. 은행에 빌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억만장자도 실제로는 부족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못 베풀어요. 부족이 없어서 못 베풀어요. 억만장자도 없어서 못 베풉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해서 못 베풉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베풀겠습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기한테 100원 있으면 10원이라도 베풀고 만원이 있으면 1000원이라도 베풀고 100만원 있으면 10만원이라도 베풀려는 그 마음만 여기서는 통하는 겁니다. 또 돈이 없다고 해서 베풀지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을 배려할 수도 있고 상대방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고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 용기를 푹 돋아줄 수도 있고 이것도 베푸는 것이고 또 상대방이 어려우면 같이 힘을 합해 주는 것도 베푸는 것이고 내 몸으로 때우는 것도 베푸는 것이고 이 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방향에서도 배려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서부터 몸이 배게 교육을 받고 실천을 해왔다면 사회에서 성공을 해도 그것이 자연히 나갈 것이고 또 부모가 늙어서 힘이 없고 아무 재력도 없고 해도 거기에 다 배려가 따라올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 그렇게 안 하려도 자연히 습관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돕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도와도 적절해야 되거든요.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또 약해도 안 되고 그리고 도울 곳 안 도울 것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돕는 방향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돕는다, 도운 게 좋다, 도우면 복이 된다 이 마음으로 하면은 자칫하면은
상대를 더 잘못되게 만들고 마음을 잘못 쓰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조금씩 도와보고 이래보면은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거치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되죠. 사람들을 다 다루고 돕고 배려하는 것이 적정하게 흘러가게 되죠. 근데 그런 거 안 해보다가 갑자기 해보면은 돕고 나서 이제 후회 많이 하게 되죠. 왜 괜히 내가 그런 거 끼어들고 도왔나 하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영세교육, 아주 어려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중요한 시기가 영세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7살, 8살 때까지입니다. 여기에 아이의 기본 성격이 완전히 거의 만들어져 버리는 시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바탕입니다. 그 바탕으로 해서 또 사춘기까지, 그 전후까지 이제 2차 성격이 완성돼 버립니다. 2차적으로. 그 이후로는 성격이 바뀐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도 이제 특별 수련, 특수 수련을 하게 되면은 성인이 되어도 성격을 바꿀 수는 있죠. 습관을 바꿀 수 있고.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수련 가지고는 또 안 돼요. 예, 그만큼 어렵습니다. 행동과 가치관은 바뀌지만은 그때는 몇 배의 노력을 해야 겨우 바뀝니다. 그 이후로 바꾸는 거는. 그래서 아이적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적 교육 때 성격이 밝고 포용력 있고 더불어 주변과 잘 어울리고 낯선 사람하고도 항상 잘 통하고, 그리고 늘 잘 웃고, 이제 웃는 것도 반은 차지합니다. 우리 대인관계에서 밝은 그 모습은 반을 차지한다 이거예요. 그 모습이 아니면 2배, 3배가 힘들어요. 똑같은 일을 성취하는데도. 인생 살아가는데 2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서로 주고받는 데서 성립됩니다. 공정하게 주고받고 진실하게 주고받고 주고받는다. 공정하게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공짜를 너무 바라지 않는 마음, 그것이 기본이 돼야죠. 너무 이익도 바라지 말고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치려 하지도 말고 공짜 바라지 말고 공정하게 법대로 주고받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대응관계의 모두 이제 주축 아닙니까? 이것을 어려서부터 익혀야 된다는 것이죠. 일방적인 거래가 아닌 것. 그러니까 부모, 형제, 주변 가까운 사람하고 주고받는 것도 반드시 공정하게 주고받는 걸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좀 덧붙여 말한다면은 이 모든 것은 부모가 먼저 익히고 실천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말로 이래라 저래라 효과보다는 몸과 몸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감성으로 주고받아서 배우고 익힌 게 훨씬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엄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엄마 마음과 몸이 그와 같이 돼야만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모든 것을 마음으로 익히고 실천하고 이것을 노력해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히 분위기로 아이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내에 흐르는 그 기운이 있잖아요. 차갑다, 두렵다, 불편하다, 아니면 행복하다, 화기애애하다, 이런 기운이 아이의 모든 성격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서 타인을 상대하더라도 반드시 스스로 제대로 실천하고 스스로 모습을 보여준다. 공짜를 바라지 않고, 아니면 어른들한테 깍듯하게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등등 모든 것 실천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말로 하는 교육은 효과가 없으리라, 없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상대를 마음으로 배려하고 행동으로 배려하고 할 때 또 그 반대 근무가 돌아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남한테 베푸는 훈련을 시키고 배려하는 훈련을 시키고
또 성격을 밝게 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모두 책임을 지는 그 자세를 익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어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내 탓이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주의할 것이 너무 강도가 강하면은 어린 마음에 스스로 자책에 빠지게 되고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그 좌절감에 자책감에 못 벗어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크게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고 이 가운데 배짱이 있는 가운데입니다. 이 가운데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익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와 까닭을 잘 이해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특히나 나무라는 이주, 이건 옳고 정 그르다, 이건 잘못됐다, 이 위주로 압박을 주면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오히려 역부작용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주가 아니고 선의로 밝고 이게 응원하는 가운데 또 배짱을 두둑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은 너가 잘못 판단하면 책임이 너한테 있다. 그러니까 너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모두 너가 잘못하니까 하고 나무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때는 거들어야죠. 이렇게 교육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 한국 가정의 교육 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자라는 용어가 뭘까요? 남을 배려하라, 도와라, 아니면 역할을 해라, 책임을 져라, 웃어라, 마음을 씩씩하게 밝게 가져라. 이런 걸 많이 듣고 자랄까요? 아니면 이건 옳다, 정 그르다,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이겨야 된다, 지면 안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 벌어라. 이 말을 많이 듣고 자랄까요? 후자겠지요. 대체로 자랄 때 항상 한국 사람 평생 듣는 소리가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그거 아닐까요? 이 속에서 자라게 되면 평생 투쟁 속에서 살게 됩니다. 늘 옳으니 그르니 하고 세상을 보게 되고 사람을 대하게 되니까 여기서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옳다 그러다가 다 다르거든요.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물론 법으로 정해지고 공통 질서 있고 가치관이 있고 여기서 통일이 좀 되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는 그 눈도 다 다르다. 이거 해석을 달리한다는 거지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달라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옳으니 그르니가 강하면은 단 2명만 모여도 싸움이 나요. 그러면 사회 활동할 때 지장 많겠지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옳다 그러다가 강하고 고집이 강하게 되면 사회에 성공 못합니다. 남이 인정을 안 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아도 실패한다 이거죠. 인생이 고달퍼지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정말 좋은 성격 닦아야 된다. 더불어 사는 좋은 성격. 그러면서도 책임감 있고 그러면서도 변덕이 없어가지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거. 그러니까는 한 번 이 길이다. 이 길이 나의 갈 길이다. 이러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꾸준히 그 길로 가서 지속해가지고 성공하는 것.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아니면 머리가 좋다가 성공이 아니고 어떤 기술을 이루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꾸준히 가는 사람. 그러니까는 직장도 조직사회 직장, 조직의 사회는 끝까지 무탈하게 책임감 있게 계속 근무해 가는 사람이 결국은 나이가 40대고 50대고 60대면 다 꼭대기에 가 있는 겁니다. 머리 좋고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왔다 갔다 변덕이 했던 사람 다 중간에 탈락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구나 알아차릴 때는 나이가 60이 넘거나 50이 훌쩍 넘었을 때 그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50, 60 넘어서 딱 그렇구나 알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지속하는 데 있습니다. 기술을 익히는데도
그 계통에서 5년 10년 꾸준히 한 사람이 결국은 일가를 이루고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지 딴 거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룰 수 없습니다. 꾸준히 지속한 사람이 성공한다. 승리자가 된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질을 어려서부터 익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했을 때 그 부모는 진실로 그 자식에게 헌신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또 그 반대 근무가 있으니 노후에도 자식이 성공한 자식이 부모를 알뜰히 모시겠죠. 그러나 이게 옳으니 그러니 이겨라, 성공해라, 오직 이기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그 반대 근무는 아니다는 것이죠. 나라마다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자라는 용어가 다 다르다 합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것은 너 책임이다 이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일체가 너 책임이니까 판단 잘하고 행해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전부 부모 탓, 이웃 탓, 국가 탓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은 없고. 그런데 이제 내 책임이다 하는 사람 남을 원망 안 하지요.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내 탓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건 부모 탓이다 이렇게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을 안 물려줘도 원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이 남 탓이다 이렇게 여기고 내 책임 없다 이렇게 할 때는 부모가 재산 안 물려주면 왜 안 물려주나 이렇게 화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의 애들이 듣고 자란 게 가장 많은 게 인권, 자유, 평등, 법질서 이런 것을 가장 많이 듣고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가 남을 그러니까는 이제 함부로 간섭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모두가 평등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을 가장 많이 듣고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돼도 항상 그걸로 무엇을 발상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과거에 다른 나라를 간섭할 때 내세우는 게 뭡니까? 인권! 이 나라는 왜 인권이 없냐 이렇게 압력을 넣잖아요. 또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어려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게 있다고 그래요. 돈이죠. 나무 일에 끼어들지 마라. 돕지 마라. 내하고 상관없는 데는 돕지 마라 이거죠. 강한 곳이 대들지 말아라 이런 거. 어려서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중국인들은 자연적으로 모든 것은 돈이다 하고 돈 버는데 총력을 기르고 거기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린다 이거예요. 어른이 그러니는 관심 없어요. 옳고 그러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국인들. 그러더라도 돈만 벌면 돼요. 이제 그것이 몸에 배있고 그리고 남이 죽든 살든 안 돕고 이게 몸에 배있고 그러니까 돈이 된다면 부정식품, 가짜식품도 만들어서 남이 그걸 먹고 죽든 살든 관심 없는 거예요. 돈만 벌면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데는 굽히고 약한 데는 군림하고 이것이 중국인들의 그 주변 나라 국제 외교도 그대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몸 다 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보다 강한 나라는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 대응하지만 약하다 싶으면 숙여라 이렇게 대응하고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도록 하세요.